철학사 둘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공부했던 이제 그 플라톤 철학하고는 완전히 반대이기 때문에 처음에 읽을 때는 이해가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자꾸 강의 듣고 또 책도 읽다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플라톤과 그리스인들에 대한 얘기를 했고, 오늘은 플라톤주의를 뒤집다, 환영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오늘 강의 내용이 제일 어렵습니다. 플라톤 철학을 뒤집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뭐 하려고 이런 머리 아프게 플라톤 철학도 어려운데 그 뒤집는 철학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전하려면은 그 상황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황을 이해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지, 그게 맞지 않으면 이제 복음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은 뭐 세상 비유를 얘기해도, 우리가 그 세상에 물건을 만들어도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만들어야 그것이 사가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는 거지, 필요 없는 걸 만들면은 창고에 쌓여 있기만 하지 자원 낭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도 물건을 만들든 교육을 하든 어떻게 그 시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걸 만들까, 제공할 건가, 이제 이런 걸 고민하는 것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죠. 틸리가 복음은 상황에 맞게 복음을 재해석해 전해야지,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건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 전해라. 그래서 이제 보면은 구약 시대도 그 에스라가 12지파가 다 망하고 유다 지파만 남은 상황, 바벨론 이후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거기다 대고 12지파 없어진 걸 자꾸 얘기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아주 세밀하게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유다 지파만 남은 상황에 대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를 이제 알아내죠. 그래서 유다 지파를 향한 이 말씀을 재해석, 재구성합니다. 그것이 이제 역대기부터 시작하는 에스라의 그 저작물들이죠. 그것이 이제 유다 지파를 구원하게 되고, 유다 지파가 결국 이제 위로 올라가 보면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나머지 아들들이 요셉을 죽이자고 할 때 유다가 기지를 발해서 살렸다. 구원자로서의 최초의 인물이 유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 유다 지파를 어떻게든 살려가지고 나중에 이 유다 지파에서 결국 이제 구세주를 탄생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그걸 맞춥니다. 이렇게 재해석해서 재구성하죠. 그러면서 중간에 그 유다 지파가, 예를 들면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가나안 정복할 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죠. 근데 그가 대부분의 땅을 점령하지만 가장 어려운 지역이 헤브론 땅입니다. 헤브론에 이제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았기 때문에 정탐꾼 12명이 갔을 때 그 거인족 보고 아주 깜빡 놀랬죠. 그래서 기절하다시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장대가 꾸리는 메뚜기 같다. 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열 지파들이 못 간다는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듣고는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겁을 먹고,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그게 높은 지역의 산지니까 그 난공불락이 요새기도 하고, 거기에 또 그런 사람이 사니까 아무도 그를 정복할 생각을 못 하죠. 근데 그 유다의 후손인 갈렙이 딱 나와서 85세의 나이에 아무도 안 가면 우리 집안이 가서 공격하고 저 땅을 차지하겠다. 아, 대단하죠. 그걸 에스라가 부각시켜갖고, 이게 유다 지파다. 유다 지파에는 이런 DNA가 흐른다. 이걸 이제 재해석해서 이제 부각시키죠. 그러고 나서 사사기부터는 이제 그 첫 번째 그 사사가 유다 지파 갈렙의 이제 친척 조카이자 온니엘이 이제 되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그 사사기부터 앞장을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를 앞세우라 그래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게 그냥 쓰여진 게 아니에요. 세수를 세 부대에 담으면서 쓰여진 거지. 그 시대 상황 자체가, 말하자면 유다 지파만 남은 상황에 필요한 말씀을, 상황에 맞는 말씀을 재해석해 제공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가면은 이 유대에 머물러 있던 복음이 저 소아시아 이방 지역으로 갈 때 바울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세수를 세부대 담아야 되는데 그래서 파악한 게 뭐냐면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제 복음서는 좀 표적 얘기가 많죠. 뭐 실제 있었던 사건들, 뭐 누가 안진병이 일어났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근데 이제 이 헬라 문화권, 철학 중심의 헬라 문화권에는 그런 얘기를 싫어해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그 배후에 이론적인 설명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힐랍 철학도 공부하면 보면은 보다 배후에가 뭐냐. 그 안에 있는 프로세스는 뭐냐. 이런 걸 알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바울이 상황을 어떻게 파악했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좋아한다. 지혜를 좋아한다는 게 지혜 사랑이니까 필로소피죠. 근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같은 내용이지만 번역을 새롭게 하죠. 그래서 로마서를 보면 이제 복음서하고 전혀 다른 분위기잖아요. 철학서 같이 돼버립니다. 그 상황을 파악한 거예요. 거기에 맞춰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의 복음은 서양에서 플라톤 철학이라는 그릇에 담아내는데 그게 통했어요. 근데 바뀐 거야, 이게. 유대인들에게 있었던 복음이 헬라인으로 바뀐 것처럼 지금 시대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복음을 다시 담아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동양 중심이고 또 철학도 서양에서 플라톤식의 철학은 이제 다 망해버렸어요. 아주 뭐 서양 자체에서 플라톤의 철학은 이제 종말을 구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지금의 철학은 뭐지? 이 시대 사람들이 철학자가 아니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이 시대에 딱 맞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철학이 그 철학적으로 지금 이제 철학자들이 그걸 읽어내서 내지 못하게 이 흐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을 찾아내서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담아내야 되는 거예요. 재해석해내. 눈높이를 낮춰가지고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인들이. 지금까지는 잘 교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를 떠나잖아요. 하나님이 싫거나 예수님이 싫은 거 아니에요. 그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서양에서도 이 개신교 시작된 독일이 8천만 명이 고 나라가 국교입니다. 루터교, 개신교. 그런데 다들 자기의 종교세를 내요. 나는 기독교인. 안 내도 그만이야. 저기 기독교인이라는 신앙 고백이지. 헌금 대신 내는 거니까.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주일날 가기 싫어. 안 맞아. 왜? 목사들이 하는 설교가 여기가 안 맞는 거예요. 와 닿지를 않아. 하나님은 좋고 교회 예수님은 좋고 다 좋은데 뭐가 싫냐면 목사들이 설교가 싫은 거예요. 이게 상황에 안 맞게 하는 거야. 아직도 플라톤 철학에 담아 내놓으니까 그게 와 닿지를 않는 거지. 그래서 8천만 명이 국교인 그 기독교 국가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사람 80만 명밖에 안 된다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그 원인이 그 어디 있느냐. 플라톤 철학에 담아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문화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에게 하던 설교 스타일로 계속 뭐 누가 기적이 나타나고 뭐 안진병이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헬라 문화권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상황이 바뀌었는데 복음의 내용이 똑같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또 감리교가 시작된 영국에 7천만 명이에요. 국교가 기독교고 그런데 주일날 예배드리는 사람이 7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건 망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는 다 기독교인이라 그래. 뭐가 싫으냐? 목사의 설교가 싫은 거예요. 세수를 세부대에 담아내야지 하는데 게을러가지고 그걸 안 해. 아직도 첫째, 둘째, 셋째 뭐 이런 식으로만 하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떠나는 게 아니고 교회를 떠나는 거야. 근데 그걸 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냐는 거지. 교회를 떠났다고 하나님 떠난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하냐면 예배를 자기들끼리 드려요. 가정교회. 목사가 설교하는 것보다 자기들끼리 돌아가면 하는 게 낫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철학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도 그만이면 안 하면 좋지. 그냥 뭐 취미로 생활 철학이 좋은 사람만 하면 되는데 그거 망하는데 그 바탕 자체가 그릇을 잘못 선정해갖고 옛날에 안 되는 그릇에다 계속 담아내고 자기들끼리 망했다는데 망한 거에다가 왜 담아내냐고 하냐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도 왔어요. 와서 지금 뭐 온라인 시대는 어쩔 수 없다 뭐 그러는데 이미 1200만 명 되던 때부터 계속 이제 줄어들 때부터 이게 우리나라도 그 근대 교육이라는 근대 철학에 기초한 건데 그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포스트 모던인데 근대 이후 망했다는데 그걸 계속 배우고 더군다나 이제 신학대학에서 교수들은 맨 다 배운 게 근대 신학을 공부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복해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신학교를 가면 신앙이 떨어져 무신론자가 된다고. 지금 신학교 망해가잖아요. 반도 안 와, 반도. 그럼 내년이면 더 많아질까요? 문 닫아야 된다고. 근데 나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하고 상황 파악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뭐 교수 바꾼다고 뭐 교수들 맨날 바꿔봤자 그 사람들이 다 서양에서 근대 철학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근대 신학을 똑같은 얘기야.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지. 이 의식이라는 콘크리트하고 비슷해요. 한번 딱 고정이 되면 죽을 때까지 그 소리만 하는 거야. 또 전문가들은 자기 전공 아닌 걸 얘기하면 욕먹어요. 예술내 공부도 안 한 사람이 무슨 루터나 무슨 뭐 딴 걸 공부하고 와가지고 박사는 거기서 하고 와가지고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이렇게 예술내 가르치면은 예술내 공부한 사람들이 밥그릇 차지한다고 욕하지. 전문가들이 갖고 한계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신학은 새로운 신학은 현장 목사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가 바탕의 흐름이 상황이 도대체 뭔가를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성경도 해석하고 요리를 해서 영적인 양식을 제공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야 되는데 이제 지난번에 그 이 이야기를 여러분 꼭 하시자 이걸 듣지 않으면요 목회 안 됩니다. 설교가 쓸데없는 데가 다 전력 낭비하는 거예요. 관역은 눈앞에 있는데 하늘 보고 총 쏘는 거랑 똑같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백날 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아 그냥 졸리고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 철학이 망했다 그러니까 그럼 어떡할 건가? 플라톤이 철학이 이 대세를 잡을 때 다른 걸 다 물리치고 플라톤이 내 철학이 최고라고 할 때로 되돌아가야죠. 망했으니까 이제는. 그 되돌아간 게 어디냐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 아테네. 거기 들어가 보니까 그동안은 플라톤 철학의 입장에서 그리스 철학을 봤어요. 그러니까 왜곡되어 있는 거지. 플라톤을 아주 제껴 놨고 그때로 돌아가면 그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죠. 안 되면 거기로 처음에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도 사도행전을 보면 저 계시록에 보면 신앙이 잘못되면 첫사랑이 떨어진 데를 다시 돌아 거기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올라가서 올라가다 플라톤 철학이 시작되기 전에 그걸로 다시 아테네로 가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테네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건 초월을 부정합니다. 토착성이야. 그래서 왕을 뽑을 때도 다른 나라들은 뭐 신의 아들이고 신이 임명했다 그러니까 왕이 절대 권력을 갖고 왕의 얘기는 신의 얘기니까 그 앞에서 빽소리 못해요. 뭐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이는 거야. 그래도 뭐 신이 죽이는 거니까 아무 말 못했고 짐이고 신이다 뭐 이렇게 돼버렸거든요. 근데 그 아테네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투표를 통해서 왕을 뽑았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래서 초월을 부정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필리아인데 모든 사람이 지혜를 다 갖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그걸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이제 에로곤을 다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덮여 있는 거죠. 그래서 철학자는 뭐 하냐면 그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걸 반어법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끌어내주는 거예요. 삼파술이라고 해요. 이미 잉태는 다 돼 있는 거지. 아기가 잉태됐듯이 지혜와 지식이 다 모든 사람이 잉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공평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보면 선지자니 뭐 예언자니 해갖고 특별한 어떤 사람이 뭐 신탁을 받아갖고 자기 혼자만 지혜와 지식을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우두머리도 타고 사람들 다 가서 물어보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지혜의 친구예요. 필리아. 그래서 다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은 그런 점에서 공평하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독사라고 해서 그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자기 의견을 표시할 수가 있어요. 말로도 표현하고, 투표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사회, 민주주의라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뭐, 운동 경기 같은 거, 주로 남성들이 했는데, 빨개를 다 벗고, 신분, 뭐 의복 같은 게 뭐, 관이나 모자 같은 게 이제 신분을 상징하는 거다 벗어놓고, 공평한 게 노예나 귀족이나 달리기도 하고 포안도 던지고 막 하는 거, 창도 던지고. 그래서 거기 이기면 그 사람이 월계관 씌우는 거예요. 공평한 사회였다 이 말이에요. 공평한 사회. 그게 아테네 특징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 되어 있고 그 후대 민주주의들은 이제 거기를 이상적인 걸로 생각하고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회가 지속됐는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문제를 제기한 게 누구냐면 플라톤이에요. 그 당시에 철학자들은 다 그런 식으로 있고 철학도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철학을 독사. 내가 볼 땐 이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똑같은 공평하게. 크게 보면 나중에 보면 뭐 그 스토이고 학파처럼 뭐 금욕주의도 있고 뭐 쾌락주의도 있고 회의주의도 있고 뭐 이원론자도 있고 이론자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똑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터지면 정치에서 터진 거예요. 그 정치가들의 철학이 에르곤이라고 그러죠. 철학이 에르곤인데 그러니까 자기 철학을 이제 실제 생활에서 실천하는 거죠. 그런데 공평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재판을 할 때도 자격이 똑같은 거예요. 발언도 똑같이 할 수가 있고 투표권도 똑같이 행사할 수 있는데 근데 나중에 그 시민권을 획득하고 또 동일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아주 천한 그 이 수병, 요리 말하면 해군 같은 사람들이 이제 페르시아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서 나라로부터 상금도 많이 받고 신분을 획득했어요. 노예 같은 상태에서 일반 시민권을 획득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의를 참여하게 되면은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철학적인 얘기, 용어 같은 게 어렵잖아요. 지금도 철학적인 용어가 어려워. 이거 읽다 보면은 내용은 안 어려운데 용어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지. 그래서 돈을 들여갖고 이제 이렇게 소피스트들, 선생들에게, 철학 선생들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철학에 부흥돼서 이제 철학적인 분위기가 많이 부흥이 됐는데 문제는 금방 그게 공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재판을 하고 가서 발언도 하게 되는데 이 플라톤 같은 사람이 들어보니까 이 정치가 잘못된 우민 정치야. 어리석은 자들이. 말하는 것이 말도 안 돼. 말귀도 못 알아듣고 엉뚱한 소리 하고 투표권 행사하는데 동일하게 뭐 한 장씩 투표하는데 되지도 않는데 투표를 하는 거야. 이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러다가 결정적인 사건이 이제 자기 스승인 소크라테스가 젊은이들을 뭐 이렇게 길거리에서 뭐 이렇게 붙잡고 얘기하고 뭐 그러면서 젊은이들 잘못된 길 인도한다 그래 고발을 당했는데 그 이제 투표에 붙였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나와서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는 주로 수병이나 무식한 애들이 이렇게 투표를 잘못해갖고 사형에 처했다고. 그러니까 아무리 100번 양보하고 생각해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 플라톤이 생각하기에 다른 여러 이제 뭐 소피스트들 집단들이 다 있어요. 그때는 동일했습니다. 이게 다 똑같이. 독사니까. 지혜가 있는 사람은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좋다는 사람들이 무대기 모여갖고 뭐 공부도 하고 뭐 자기 주장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제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플라톤이 이건 아니다. 이게 발언을 할 때도 보면 정답이 있는 거다. 이런 이제 상상을 하게 된 거예요. 정답이 있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말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좀 말은 되지도 않고 뭐 완전히 말이 안 되는 거 있는가 하면 그래도 참고할 만하니 그래가지고 이제 구별해야 된다는 걸 이제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이라는 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수평적으로 사람, 짐승, 뭐 식물, 무슨 뭐 동물에도 무슨 뭐 하늘에 나는 새가 있고 겨다니는 게 있고 땅속에 물속에 물고기 있고 이렇게 옆으로 구별하는 게 있는가 하면
이 플라톤이 구별하는 건 옆으로 구별이 아니라 아래 위로 구별해요. 정답이 있어서 그건 100점. 발언이 그런 거라는 거죠. 그 밑에는 조금 답이 부족해. 90점, 80점, 50점, 빵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걸 구분하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언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주 정답 같대. 100점짜리 같아.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저건 아무 지금 주제도 파악을 못하고 지금 뭔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데 떠들기만 해. 그런 점에서 봤을 때 플라톤 얘기가 맞는 것 같거든요. 지금도 이제 그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되나 안 되나 떠드는 것도 그 동일한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 분야의 전공자가 와서 얘기하는 것도 똑같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 나름대로. 근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그걸 제대로 공부하고 뭐 그쪽에서 막 평생을 바쳤던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더 가치가 있고. 그냥 지금 와서 들어가지고 뭐 중원본 얘기하는 사람 가치가 없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걸 계속 주장하다 보니까 이제 이 플라톤 얘기가 일리가 있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쏠리게 되고 정부 관료들도 아 이거 괜찮다 그래서 그 철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철학은 이 주장하는 학파들끼리 전쟁이에요. 하이데거 그런 얘기예요. 어떤 경우는 철학자들이 용어 하나를 갖고도 막 싸우는 게 성을 빼앗듯이. 그래서 이제 존재라는 용어도 옛날부터 쓰였어요. 그게 파르메니데스부터 존재라는 말이 쓰였거든.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쓰고 저 사람이 쓰고 막 싸우다가 결국엔 나중에 최종적으로 하이데거가 자기 걸 삼은 거야. 존재하면 하이데거 용어가 되는데 원래 하이데거가 아니에요. 옛날부터 존재라는 말이 있었거든. 자기가 뭐 별소리 다 해가지고 책도 쓰여가지고 자기 걸 빼앗은 거지. 이 성을 하나 탈환하듯이. 그래서 이게 치열한 싸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지만 이 이론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철학자들도. 그래가지고 결국 그 시대 상황에 맞게 이 소크라테스 사건 때문에 촉발돼서 이건 문제가 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게 그런 계제에 플라톤 철학이 딱 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거기에 확 몰리게 된 거죠. 맞아. 플라톤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서열을 매기는 것이 그때부터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도 뭐 다른 학파들이 굉장히 싸움을 많이 했지 말이 되냐 말이야. 민주사회 동일한 거지 뭘 정답이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느냐. 그래서 말이 많았지만 결국 다 물리치고 이제 그 플라톤이 승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원래 다 소피스트였거든.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필로소피아니고 필로가 사랑이고 소피아니까 지혜인데 그것도 에로스 소피아가 아니에요. 고대에서는 아테네에서 얘기한 그 지혜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필로거든요. 필로. 친구. 지혜 다 친구야. 다 지혜를 갖고 있다는 의미거든요. 철학자는 그걸 깨워주는 사람이고. 그런 의미였었는데, 그래서, 소피스트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다 똑같아요. 뭐, 학파가 다르고, 주장이 다르고. 근데 이 승리자인 플라톤인 소피스트는 다 궤변론자라고 무시를 해버리고, 자기 혼자 독보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싸움에서 이긴 거지. 왜냐면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 플라톤 철학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플라톤 철학이 서양 철학을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지배하게 되면 잘 안 놔요. 왜냐하면 거기서 먹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 학교도 생기고 교수도 생기고 학생도 생기고 그러면 학파 형태가 계속해서 자기들이 그 떨어지면 목숨이 달렸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거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칼 막스가 집에 앉아가지고 저 대형 박물관에서 책 하나 썼거든요. 근데 그 이제 정치가 딱 달부터 레닌이 자기 지역에서 소련에서 러시아에서 혁명이 되니까 이제 거기서 출세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계속 연구하고 뭐 계속 거기서 뭐 봉급도 나오고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안 없어지는 지금까지도 완전 민주주의하고 그다음에 자본주의로 돌아서지 못하고 아직도 공산주의 그 증거가 남아있거든요. 그 잘 안 없어져요. 그래서 한번 자리를 잡게 되면 그걸 물리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플라톤이 그런 식으로 대세를 잡고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이제 체계화시켜야 되는데 자기 학파가 생기고 이제 연구를 하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그 정답이 어디 있느냐? 정답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근데 이제 지금도 뭔 얘기인지 모르는데 이데아가
어디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 말도 안 되지, 그게. 근데 그냥 그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나중에요. 그 이제 이데아를 바꾸면 돼. 그 중세 오면 그 신으로 되거든? 그 신이다. 또, 근대 넘어오면 이제 중세 막 기독교 신이 막 그 사람들도 비토당으로 나니까 그 절대 자아다. 절대 이성이다. 뭐 물 자체다. 별소리 다 했고 집어넣고 나중에 이게 존재다. 이렇게 돼. 그걸 이제 활용을 하는 거지. 그때그때. 그래서 이는 그런 식으로 이제 플라톤의 철학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용이 되는 겁니다. 이용이 돼. 거기다 구조에다 짜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가. 그렇게 이제 하다 이제 여태까지 왔는데 그게 이제 근대 이후가 되면서는 이제 더 이상은 써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낡아버린 거예요. 더 이상은 여기다 안 되고 사람들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1등, 2등, 3등 매기는 게 아주 지겨워. 이제 그래갖고 막 너무 상처도 많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만 보냐 세상을. 응? 그 미의 기준도 뭐 진선미하고 그 뭐 갖고 따지는 거야. 백인이 이쁘고 흑인은 못생겼다. 황인종은 뭐 오종같이 생겼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황인종은 황인종대로 매력이 있는 거고 흑인은 흑인 나름대로 그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하나로 이렇게 해갖고 백인이 최고 그다음에 뭐 황인종 뭐 또 무슨 흑인 이런 식으로 왜 나누냐 하는 거지. 그래서 잘못된 거다. 세상을 잘못 보는 거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플라톤식 철학은 더 이상 먹히지를 않고 그렇게 그걸 구조 삼아서 말하는 거 사람들이 싫어해.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 흐름이 이미 생겨서 흘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설교도 목사들도 플라톤 철학에다 담아갖고 내놓으면 싫어해 사람들이. 아주 철진한 얘기를 왜 하는 거야. 이렇게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새로운 시대가 됐는데 그럼 이 시대가 뭐냐? 그래서 플라톤을 제거하고 아테네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래서 플라톤의 철학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 플라톤이 일단은 그 처음에는 철학이라는 게 단순하고 간단한 겁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되니까 정답이 있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다음에 100점짜리 있고 90점, 80점, 빵점짜리 있는 식으로 해서 그 같이 판단을 그렇게 하자 이렇게 정했는데 그 쓸모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모든 걸 정리하는데 반대파가 많아. 그래서 오늘 얘기는 거예요. 플라톤을 뒤집어 갖고 이제 새로운 철학에 맞게 해야 되는데 그 이 사람이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신화를 갖다 써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화라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교회도 신화잖아요. 이게 성경도 신화로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잖아. 믿어갖고 거기다 갖다 이제 무슨 해석할 때 신화를 증거를 갖다 대면 즉 성경 말씀 대면 그냥 진리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은 그 진리를 안 받아들이면 큰일 나죠. 근데 고대 철학 시대에는 신화라는 건 진짜 신이 있다고 믿고 그들이 활동한 걸로 믿었거든. 그리고 신화는 갖다 증거를 대면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화적인 성경 말씀을 믿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대개 여기서는 세 가지를 듭니다. 파이드루스라는 데서는 윤회 사상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이 그 전생이 있다는 거예요. 전생이. 그래서 그 세상에 태어날 때 아주 거기서도 지혜로운 이제 그런 현명한 사람들은 전생에서 많은 걸 갖고 와. 근데 거기서 전생이 좀 뭐 못된 육신적인 사람들은 태어날 때 적은 걸밖에 갖고 오질 않아요. 못해. 그래갖고 이제 이게 엄마의 자궁을 나올 때 뭐 충격을 많이 받아갖고 대부분 잊어먹고 이제 그것을 세상에 가서 발휘할 때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생에서 현명했던 사람은 땅에 와서 현명한 거지. 그 사람들이 철학자가 되고 다 이렇게 해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벌써 전생에서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왜? 전생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죽으면 그 전생으로 되돌아간다. 이래서 이제 그 에로스 다시 올라가는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플라톤 얘기만 들었을 때는 뭐야 그랬는데 가만히 신화에 그런 증거가 있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저도 아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제가 하는 얘기가 이제 여러분에게 확신을 좀 줘보려고 뭐 예수님 얘기도 하고 뭐 사도행전 1장도 얘기하고 뭐 또
사마리아 안디옥 얘기 또 뭐 심지어는 빌립보까지 얘기를 자꾸 하잖아. 그럼 듣다 보면 믿으면 들으면 생각 정말 그런가 이렇게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플라톤도 처음에는 자기 그냥 이론적인 얘기만 하다가 반대파가 막 주장을 하고 뭐 반대를 하니까 이건지 이해를 시키고 말이 자기가 먹히게 하려 드니까 신화를 갖다 쓰는 거지.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신화가 뭐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라고 하지만 그 당시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신의 개입의 문제를 받아들이듯이 그 당시에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윤회 사상에 관련된 신화를 갖다 썼다고. 그러고도 이제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정치가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분유 얘기 나옵니다. 분유. 그 분유라는 이런 얘기도 자기 상상을 통해서 생각해낸 거지만 증거를 대는 것도 신화를 가져다가.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예요. 뭐냐면 아버지는 원본이야. 그 자식들은 사본이에요. 아들은 사본이야. 아버지에서부터 아버지적인 걸 이제 이렇게 유전을 받은 거지. 그러니까 아버지랑 다른데 완전히 다르진 않아. 사본이거든. 근데 손자는 아버지 원본에서 사본인 아들이 또 난 거니까 그건 좀 달라. 더군다나 이제 그런 내용들을 뭐 자식, 손주를 보다 더 부인이라든지 뭐 또 딸 같은 경우 남편 같은 게 전했을 때는 아버지와 관련이 있긴 하지만 아버지도 직접 받은 아들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시뮬라크레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환영이라고 그래, 환영. 그러니까 원본하고 너무 멀리 떨어진 거야, 이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나중에 소피스트라는 책을 쓰면서 신화를 사용 안 해. 소피스트들은 알고 보면 원본에서 너무 떨어진 사본에서부터 사본을 또 만들어낸 완전히 그냥 환영이야. 가치가 없는 것들이다. 이렇게 매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의 논리를 밑바탕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신화들을 그럴듯해. 신화가 엄청 많거든요. 거기서 이제 채집을 해 그걸 갖다 대는 거야. 이게 똑같아요. 논문 쓸 때도 마찬가지거든. 자기 주장을 어떻게든지 사람들이 먹히게 하려고 뭐 여러 가지 책을 참조해가지고 또 유명한 사람들 거 갖다가 막 되는 거거든. 그럼 잘 썼다 그래 그게. 설교도 똑같고 학문도 똑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아주 이렇게 플라톤 얘기를 막 비토하고 그랬었는데 나중에는 뭐 신화를 갖다 보니까 신화도 그런 내용이 있고 또 그 반박하는 소피스트 측에서는 뭐 그럴듯한 이론이 없어. 아니 다 똑같은 거고 말이야. 어? 우리는 신 앞에 법 앞에 모든 사람이 동등하고 또 지혜도 똑같이 갖고 태어나고 지혜 다 친구고 또 그런 의미에서 투표권도 똑같고 운동도 똑같이 빨가벗고 하면 동등한 거고 또 주장도 똑같이 하는 뭐 그런 거라고 하는 그 비슷한 내용인데 거기다가 플라톤이 이런 식으로 딱 주장하고 나오니까 이게 이제 그 사람들 훅 넘어간 거죠. 그 플라톤이 이제 대세를 잡은 거야. 그런데다가 이제 그 밑에 아주 훌륭한 스승은 또 유명한 소크라테스를 자기 스승이라고 모시고 이것도 이제 플라톤의 전략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제대로 된 사람 스승으로 딱 모셔야 되거든. 그다음 밑에로 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훌륭한 제자를 두니까 3대만 되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보면 성경에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 신약에도 보면 로이스, 유니게, 디모데 이게 딱 되는 거거든. 이게 딱 맞아떨어지면 이 비상한 사람이지.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더 이상 누가 뭐 어떻게 덤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고 나머지들은 그냥 뭉뚱그려 해가지고 다 소피스트들 원본과는 멀어진 사본으로 뜬 환영들 환영이라는 게 헛개비라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매도가 돼갖고 궤변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다 그냥. 그리고 플라톤만 살아남으면서 이렇게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뒤집힌 시대에는 다시 재구성, 재해석해야 되는데 요게 이제 들레를 비롯한 이제 이 소피스트들이 그런 철학이 면면하게 이제 없어지지 않고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소피스트적인 시대다. 그러면서 이제 플라톤 철학을 뒤집는데 어떻게 뒤집냐면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고 사본에서 또 카피돼 나온 것을 환영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가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은 가치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은 원본이라는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니체는 그 허무한 거라는 거지. 니힐리즘. 그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게 그걸 진짜로 믿는다는 것처럼 허무한 거 어디 있냐는 거지. 그 이데아가 어디 있어? 정답이 어디 있냐고. 주장에 불과한 거지. 그걸 진짜로 왜 믿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수동적 니힐리즘이라 그래요. 그다음에 후기에 가면 능동적 니힐리즘인데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개인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본이라고 하는 것 그 말 자체도 문제고 그냥 개인이라고 하는 건 개인이 탄생해가지고 그 나머지 것들을 뭐 원본이라고 하는 것들을 뭐 신이 있으면 신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있는 지식도 받아들이고 자연의 뭐 음식을 통해서든지 받아들이고 환경적인 요인도 받아들여 가지고 한 개인이 서로가 공명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원본이지. 원본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다 거기에 카피된 거라고 보는 그런 사고 자체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이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원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어디 정답이 있고 하나가 뭐 모델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분유돼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각자는 나름대로의 주체성을 가진 개인이면서 뭐 원본이 됐든 뭐가 됐든 주변의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여 가지고 하나로 뭉뚱그려 융합돼서 한 개인이 형성되는 그 자체 하나하나가 원본이지 원본이 어디 따로 있냐는 거. 그것이 이제 소피스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플라톤하고는 다르죠. 그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들레즈 1차로 공부했을 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지금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말이죠. 과거에는 플라톤식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원본이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원본에 카피된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성경도 잘 읽어보면 그건 플라톤식으로 잘못 해석한 거지. 성경을 잘 생각해 보자는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먼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를 보면 뭐라고 설계해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다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간다 그러죠. 영혼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온 거야. 신적인 게.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시잖아요? 들었고? 내 육신은 어디서 와요? 땅에서 왔잖아. 땅. 그 땅으로 돌아간다는 거지. 그리고 남는 게 있잖아요. 그게 나란 말이에요. 그 다윗도 뭐라고 했냐면 자기 영혼한테 얘기를 합니다. 시편에 보면 내 영혼아 왜 낙심하냐. 하나님을 바라자. 그 위로를 해요. 누가 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이전부터 있었던 나. 영혼이 떠나고도 있는 내가 그것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을 누가 관리해요? 살쪘으니까 그만 먹자. 좀 더 자다 아니 이렇게 스트레인 공부해야지 잠은 되냐. 이런 건 누가 얘기하냐. 내가 하는 거야 내가. 콜라 그만 먹고 단 거 그만 먹자. 그래서 육체를 관리하는 게 나란 말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7장에도 보면 내 속에 성령의 법과 육신의 법이 싸우는 걸 바라보고 있는 그 존재가 그게 나라는 게 있다는 거지. 그 내 속에 신적인 것이 들어오고 육신적인 것이 들어오고 또 다른 사람 인격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를 공명하면서 나라고 한 존재가 형성돼. 나 자체가 원본. 너도 원본 나도 원본 모두가 원본이라는 거지. 원본이 따로 있어가지고 그 원본에서부터 우리가 카피돼 분유된 존재가 아니라는 그것은 완전히 그 플라톤이 잘못된 그래 그 이제 우상 숭배가 왜 나오냐면 지가 원본이라는 놈들이 다 그게 우상이 되는 거고 그게 교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람뿐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그 자체로서 소중한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강아지가 됐든 뭐 고양이가 됐든 나무가 됐든 간에 다 그 자체가 따로 어디 원본이 있어 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게 어느 집에서 어떤 사느냐에 따라서 사람 대접받는 강아지도 있는 거고 또 환경이
뭐 아주 못된 집에 그 던져지는 유기견이 될 수 있는 거고, 그것이 그래서 그 인상이라는 것들이 다 바뀌기도 하고, 하여튼 그 강아지 하나하나도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그렇게 대접받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강아지를 발로 차면 사람이 큰일 납니다. 요즘에. 욕해도 안 돼요. 독일 가니까 1분 이상 쳐다보면은 성추행이라는 거야. 지금 그런 시대라니까.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람에 대한 이해부터가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소피스적인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고대 아테네 때 가졌던 그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초월적인 것을 배제하고 현재 이 땅을 딛고 서 있는 그 사람 자체 공평하다. 모두가 공평해. 그 지혜도 모두가 똑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누가 특별히 소유하고 막 가르치고 집어넣고 그런 게 아니라 다 갖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도록 자극하고 그것을 출산하도록 돕는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동일한 투표권을 갖고 발언권을 갖고 자기의 사상을 가질 자유가 있다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철학이 지금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소피스트적인 철학. 그래서 구별을 하되 플라톤식으로 100점, 90점, 80점, 0점 이런 식의 구분이 아니라 수평적으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남자 중에도 너도 가치가 있고 그럼 그 사람 세상에 지금 73억이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 사람이 부모가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농촌 출신이냐 도시 출신이냐 공부한 것이 무슨 공부를 했느냐 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 소중한 거고 유일한 거야. 뭉뚱그려서 이 사람을 통틀어서 누가 최고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목사가 우리 감리교에서는 누가 최고야. 그런 말을 어떻게 해요. 시골 광산에서 교인 한 명 놓고 할머니 한 명 놓고 하는 사람도 귀한 거고 도시에서 큰 게 몇십만 명 놓고 하는 목사도 귀한 거고 다 귀한 거지. 지금 와가지고 누가 최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정말 무식한 소리 듣는 거죠. 그건 지금 사람이 먹히지 않고 듣기 싫어 그 자체가.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최고가 누가 최고예요. 그걸 플라톤식으로 구별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장을 들어보면 다 구구절절히 그 사연이 있고 유일하고 독특한 정말 다른 사람을 교체할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하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 이제 라이프 인슈 나오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이렇게 밖에서 들어와도 알갱이로 변하지 않고 서로의 공동으로 존재할 수 없는 상태가 봤고 또 뭐 해결도 그런 식으로 그 플라톤주의자니까 정과 반이 만나지만 그 합으로 가야 돼 계속 발전해가고 그런 구조로 봤는데 지금 그게 아니라 서로 공명하고 근데 주름이라고도 얘기하고 겹친다고 얘기하는데 한 인간이 태어나서 그 한 인간이 독특한 그런 한 사람으로 이제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주변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로 융합되는 거예요. 공명하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떤 부모님 밑에 태어났느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어떤 가정교육 환경에서 자랐느냐, 부모가 뭐 싸우는 집에 자랐느냐, 아주 부모님이 사랑이 많은 집안에서 사랑받고 컸느냐, 다르거든요. 어떤 학교를 다녔느냐, 또 무슨 책을 읽었느냐, 어떤 음악을 들었느냐, 어떤 교회를 다녔느냐, 그것이 다 융합해갖고 현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걸 복사본이라고 어떻게 말할 수가 있냐 말이죠. 유일무이한 원본의 모두가 이것이 이제 지금의 소피스트적인 시대의 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겼다고 할 때는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틀리고 한 영혼 한 영혼이 다 가치가 있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의 철학은 이런 철학이 바탕이 돼서 다 이렇게 모든 것이 재해석되고 재편성되고 있는데
교회에서만 아직도 글로 바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철학 공부를 안 하고 모르니까. 아직도 신학교 교수들이 다 이미 죽어버리고 끝난 그 철학을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교 안 가는 거예요. 가면 무신론자가 돼 나오는데. 안타까운 노릇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이제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플라톤주의, 플라톤 철학이 주의가 되면요. 그것이 하나의 학파가 형성되고 그런 형식으로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는 교회가 이제 더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가 어떤 팬데믹 현상 때문에 교인이 많이 줄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10만 명대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우리 정신 못 차리면. 일본은 1억 2천만 명이 이 인구에다가 한때 그 순교자를 4만 명씩이나 낸 그런 나라인데 지금 주일 예배드리는 게 20만 명이었었는데 지금 더 줄었을걸요?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전국에 다 모이는 교회마다 다 모이는 게 20만 명이 말이 되냐고.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철학이 이렇게 변화했고 지금 시대를 지배하고 흘러가는 철학은 이 소피스트 시대의 철학이다. 소피스트라는 말 자체가 너무 이 플라톤주의자들이 궤변론자라고 말했기 때문에 궤변론 갖고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궤변론자가 아닙니다. 다시 아테네로 돌아가서 그 시대 때의 소피스트. 그러니까 사실은 플라톤도 소피스트 중에 하나예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사람이 다 물리치고 승리자가 돼가지고 이제 지배를 한 것뿐이지. 독재자지 말하자면 독재자. 이제 사상의 독점자, 독재자. 근데 이제는 물러날 때가 됐고요. 다시 소피스트적인 사람.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 1등, 2등, 3등 아래로 구별하는 걸 볼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유일무이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뭐 눈이고 코고 피부고 뭐 하여튼 머리털이고 뭐고 똑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다 천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한 하나하나가 다 가치가 있는 사람. 자기 발언권도 있고 자기가 주장도 할 수 있고 자기 나름대로 지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으로 보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대해야 돼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고 그것이 목회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별볼일 없는 것 같아도 거듭나고 나면 목수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듯이 정말 어부 시몬이 유대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가 되듯이 다 의미와 가치가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존재가 된다는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철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철학을 반드시 이해하고 거기에 맞게 성경도 해석하고 설교도 해야만 사람들이 이해는 못하지만 그런 설교가 마음에 닿는 거예요. 야, 뭔지는 모르지만 이게 은혜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않게 되면 이 철학에서 벗어나고 상황과 맞아떨어지지 않게 설교를 계속하게 되면 교회는 점점 쇠퇴할 수밖에 없는 거고 사람들은 이 교회를 싫어하는 거예요. 목사를 싫어하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철학과 관련이 깊다는 생각을 갖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면 하세요. 박수 한번 합시다.